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4회 일반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입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2번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4번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2번은 기국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국주의란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 제4조의 규정이죠. 다음은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2번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도 옳은 것은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1번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하는 것이고요. 2번, 3번, 4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네, 2번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1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조와는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야 하고요. 4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서 불문헌법에 대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네, 따라서 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의 필요성과 강제력이 있는 헌법 규범으로서 법률보다 상위의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판결로서 2004년 판례죠.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이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습헌법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번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번 민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사법이다. 4번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여기서도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번, 3번, 4번은 잘못된 기술이죠. 1번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한 법은 실체법이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얘는 헌법이라든가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이 있죠. 3번도 민사소송법은 공법이고 절차법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4번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4번 문항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 1번 대통령의 긴급명령, 2번 자치법규, 3번 시행령, 4번 시행규칙. 네, 여기서도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자치법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로서 조례, 규칙, 교육규칙이 있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것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하는 법령이죠. 네, 3번 시행령도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유임한 유임명령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하기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각부 장관의 부령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항입니다.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했죠. 1번 추정, 2번 준용, 3번 간주, 4번 부적용. 네, 여기서도 정답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네, 2번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의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어떤 특정한 규정과 유사한 적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든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경찰공무원법이라든가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법에 준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간주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확정된 사실로 의지하고 일정한 법률을 부여한 다음에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6번 문항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1번 물론 해석, 2번 보정 해석, 3번 유추 해석, 4번 반대 해석. 정답은 반대 해석이 되겠습니다.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에 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문이 정하는 반대의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반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7번 문항입니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번 청원권, 2번 알 권리, 3번 단체행동권, 4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용에서 파생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청원권 하면 헌법 제26조,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1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3항 등의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항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번 사건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번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다. 4번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사건을 권리의 작용 내지는 효력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에 해제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 추인권, 최고권 등과 함께 형성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 문항입니다.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죠. 1번 의무신고를 배달해야 하는 의무, 2번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번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네, 여기서도 부작위 의무를 물었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자기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부작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에 해당이 되겠죠. 자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헌법 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성문헌법, 2번 민정헌법, 3번 연성헌법, 4번 모방적 헌법. 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성헌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은 대표적인 경성헌법이죠. 네, 연성헌법이란 법률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으로서 헌법을 그 개정 절차의 난이도에서 볼 때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경성헌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성헌법은 극소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죠. 모방적 헌법 하면 다른 나라의 헌법을 자국의 정치 현실에 적합하도록 모방한 헌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 헌법이 모방적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항입니다.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네, 괄호 안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괄호 공화국이다. 다음 외국인은 국제법과 괄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네,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것은 네, 1번 민주조약, 2번 민주헌법, 3번 자유조약, 4번 자유헌법 했죠. 네, 정답은 1번 민주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이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6조 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항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번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4번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네, 여기서 또 옳지 않는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국방 의무를 갖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국방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죠. 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 의무를 진다 해서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다음은 13번 문항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사면, 2번 영전수여, 3번 정당해산 결정,
4번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 여기서도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국무회의 심의사항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 되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정당 해소의 제소이죠. 네, 헌법 89조의 규정입니다. 네, 정당 해산 결정과 정당 해산의 제소 구분되어야 되겠죠. 다음 14번 문항입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2번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3번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4번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3번, 4번은 잘못된 기술이죠. 네, 2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3번도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4번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기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15번 문항입니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여기서도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네, 잘못된 설명이죠. 네, 정답 부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51조 2항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같은 법 151조 제3항의 규정이죠. 네, 그러나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번 역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네, 민법 151조 1항 기한의 도래 효과이죠. 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같은 법 제2항입니다.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153조 1항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규정이죠.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항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치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번 승낙자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번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네,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격지자 간의 경우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민법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번 문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1번 저당권, 2번 유치권, 3번 질권, 4번 전세권. 네, 여기서도 용익 물권, 담보 물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권이라고 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질과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적인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법 303조 1항 전세권의 내용이죠.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인 것이죠. 다음은 18번 문항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갑이 경비업자 을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갑과 을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번 갑이 을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번 갑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네, 3번의 경우 갑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해서 체결한 경우에 갑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네, 이게 민법 109조 1항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항입니다.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1번 하자담보 책임, 2번 채무불이행 책임, 3번 부당이득 반환 책임, 4번 사무관리에 기한 비형 상환 책임. 네, 설문과 같은 경우를 채무의 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 이행이라든가 이렇게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20번 문항입니다. 경비업자 X의 피용자 갑과 을이 통상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 1번 갑과 을은 병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번 X가 갑과 을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번 병은 X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번 갑과 을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병에 대하여 직접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갑과 을은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죠. 네, 민법 760조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물었죠. 1번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2번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3번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4번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네, 여기서는 형성의 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형성의 소라고 하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과가 있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죠. 네, 설문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에 이혼할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 부부의 일방, 즉 원고가 상대방 피고에 대해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소를 형성의 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민법 840조 이혼의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 형성의 소의 일종인 이혼 청구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22번 문항입니다.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1번 피해자의 승낙, 2번 긴급피난, 3번 착오행위, 4번 정당방위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되겠습니다. 네, 1번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형법 24조의 규정이죠. 네, 피해자의 승낙은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긴급피난이라든가 자구행위, 정당방위는 모두가 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23번 문항입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번 침입 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번 빌딩 내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번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주거침입죄 미수범은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322조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24번 문항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 이념과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1번 실체적 진실주의, 2번 규문주의, 3번 적정 절차의 원리, 4번 탄핵주의.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는 탄핵주의 구조죠. 네,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심리를 개시해서 심리 재판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법원의 전횡으로 흘러서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246조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주체라고 규정해서 국가 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문항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1번 법원, 2번 검사, 3번 피고인, 4번 변호사. 네, 여기서는 소송의 주체를 물었습니다. 네, 4번 변호사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소송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송의 주체하면 법원, 검사, 피고인이고 이때 법원은 형사사건을 심판하는 주체이고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변호인이라든가 증인, 감정인, 고소인, 피해자 등은 소송의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26번 문항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이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2번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3번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 4번 사법경찰관은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여기서 또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1번만이 옳은 설명이고 2번, 3번, 4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2번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본다.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과 준현행범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3번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2조 그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규정이고요. 4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서 이로 타인을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3호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문항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 2번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보통 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번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도 옳은 것은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331조 규정이죠. 무죄 등 선고한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1번, 2번, 3번을 보겠습니다. 1번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해도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술되어야 하죠. 2번도 역시 공소기각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합니다.
3번 항고는 즉시 항고 이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404조 보통 항고의 시기입니다. 다음은 28번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은 1번 3일, 2번 5일, 3번 7일, 4번 결정 즉시. 네, 즉시 항고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네,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은 7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기 기간 내에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405조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그리고 410조에서는 즉시 항고와 집행 정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9번 문항입니다.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2번 해산 후의 회사와 존립 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 후의 회사가 존립 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3번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번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 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네, 여기서도 옳은 설명은 3번이고요. 1번, 2번, 4번은 잘못된 기술이죠. 네, 1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네, 상법 173조 권리 능력의 제한 규정입니다. 2번도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존립 중인 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상법 174조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고요. 4번 회사가 설립 시 정관의 작성 주체와 기명 날인 방법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30번 문항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1번 주주의 제명, 2번 무행면 주식, 3번 자본금의 감소, 4번 회사채의 발행. 네, 여기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은 1번 주주의 제명이죠. 특히 주식회사에서 주주 제명은 허용될 수 없죠. 네,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제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해서 주주를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고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번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별난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번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여기서도 옳은 것은 물었기 때문에 2번은 제대로 된 설명이지만 1번, 3번, 4번은 잘못된 기술이죠. 네, 1번을 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상법 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이죠. 3번도요.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네,
상법 643조 소급보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소급보험은 특히 운송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죠. 다음 4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죠. 상법 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항입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번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번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번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상법 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에 명시된 규정이죠. 다음은 33번 문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3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도 잘못된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항목 근로계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은 34번 문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2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3번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된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규정이죠.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항입니다.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1번 국민연금법,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고용보험법, 4번 국가배상법. 관계없는 법률은 국가배상법이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죠. 36번 문항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번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또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갈 부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다음 37번 문항입니다.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통령, 2번 법원행정처장, 3번 공무수탁사인, 4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여기서도 행정주체는 공무수탁사인이 되겠죠. 행정주체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주체는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행정주체하면 국가, 공공단체, 수권을 받은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8번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1번 법제처, 2번 질병관리청, 3번 국가보훈처, 4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죠.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하면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죠. 다음은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담, 2번 기한, 3번 의제, 4번 철회권의 유보. 행정처분의 부관을 물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의제가 되겠습니다. 의제 또는 간주라고도 하죠.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간주 또는 의제는 추정과 달라서 반증을 들었을 그 효과를 전복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실종 선고를 받아서 사망으로 간주된 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 선고의 효력을 전복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때도 별도 선고의 취소를 위한 판결 절차를 밟아야 전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는 추정보다는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은 1번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2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3번 신뢰보호의 원칙, 4번 법치행정의 원칙. 여기서 또 설문과 같은 내용은 2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죠.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행정기본법 제13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2종 소형 면허를 취소할 때 1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과 무관한 1종 대형 면허까지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으로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